우영팥, 강준. 주민 여러분, 청년회장 이철진 유다. 오늘은 도청 앞으로 가는 거 아람지양? 8시까지 경유당 앞으로 모입서. 8시 유다. 마을 회관 지붕 위에 달린 스피커 소리에 눈을 뜨니 휴대폰 시계는 어김없이 7시를 알리고 있었다. 구불구불 정겹던 마을길이 4차선 직선 도로로 확장된다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자 조용하던 동네가 불난 호떡집처럼 발칵 뒤집혔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마을 주민들의 걱정과 원망의 소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신장로에 맞닿아 있는 우영팥 일부가 도로 확장구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부터 할머니도 밤잠을 못 이루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더니 바람에 실려 서성이던 비릿한 갯내음이 할머니보다 먼저 달려들었다. 눈이 마주친 할머니는 긴장한 모습을 감추려고 어색한 웃음을 만들었다. 일어났니? 잠깐만 기다려라. 내 얼른 밥 차려줄게. 할머니도 가시게요? 가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영팥 낭들은 살려야지.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가 큰 듯 부엌으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할머니네 집은 원래 전통 양식의 초가였는데 내가 지필실로 쓰기 위해 작년에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했다. 내 방은 아버지가 살던 곳이다. 원래는 숙부와 고모가 살던 바깥에도 있었는데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시자 마가 씌었다고 헐어버려서 우영팥이 넓어졌다. 우영팥은 무릎 높이에 야트막한 돌담을 쌓아 마당과 구분지었다. 도로와 옆집을 경계지은 울담 구석에는 수령 기백년은 됨직한 아름드리 팽나무가 길 밖으로까지 가지를 뻗어 위용을 뽐낸다. 도로변 돌담을 따라 왕벚나무와 동백나무 각 두 그루가 팽나무에 훈시를 듣는 듯 줄지어 서 있고 나무들 한 발 앞에는 몇 그루의 과일나무들이 나란히 서 있어 도로의 소음을 줄이는 완충작용도 했다. 할머니는 돌담 가장자리 곳곳에 수선화를 심었고 나무와 마당 사이 텃밭에는 식탁에 올릴 각종 채소를 갖고 왔다. 창문을 통하여 우영팥을 바라보노라면 할머니는 자풀을 매는 것이 아니라 인생사의 곤회를 솎아낸다는 생각이 든다. 일하다가 지치면 넓게 그늘을 들이운 팽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물때가 되면 퇴기둥에 걸어둔 물옷 태우악 바구니를 들고 바다로 나간다. 일이 없을 때 난 할머니 집에 와서 쉬며 글을 쓴다. 수주받은 방송 다큐의 편집을 마치고 할머니 집으로 왔을 때 내 기력은 바닥이 난 상태였다. 꼬박 이틀을 자리에 눕다 일어나 마주한 할머니의 머리에는 누르스름한 광목끈이 질끈 동여매져 있었다. 할머니는 연일 시위에 참가했다. 목도 쉬고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돌아와선 나를 붙들고 시위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는데 켜켜이 쌓이는 불안의 그림자를 털어내려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할머니는 밥알을 목으로 넘기지 못했다. 물김치 국물 2숟갈을 겨우 목으로 넘겼는데 욕지기를 해댔다.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이었다. 며칠 사이 할머니의 얼굴 검버섯은 짙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진 듯했다. 할머니, 저하고 내일 병원에 가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이게 병원 가서 나을 병이 아니다. 차라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만. 무슨 낯짝 들고 너 하루방 만나느니. 쉰소리로 킁킁거리며 말을 마친 할머니는 미간을 찡그리더니 눈시울 사이로 기어이 구슬 같은 눈물을 떨구었다. 강철 같던 할머니에게서 눈물을 보게 되니 마음이 짠해지며 명치깨가 아렸다.
할머니는 금세 자글자글 주름이 진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내 눈치를 살폈다. 에이, 참 내가 주책이지. 서방 자식들 죽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할머니 기가 허해서 그래요.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아요. 건강해야 투쟁도 하죠. 다음날 할머니를 모시고 시내 병원으로 갔다. 성대가 부었고 식도에 염증이 있으나 다행히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고 해서 영양제 링거를 맞고 커다란 봉지에 약만 가득 받고 돌아왔다. 창밖이 어스름 밝아올 때까지 미드 시리즈물을 보다가 잠들었는데 마당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목소리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창문을 빼꼼하게 열고 보니 동의서에 도장 받으러 다니는 개발위원장과 마을 청년회장이었다. 이모 할머니 아들인 이철진 삼촌은 청년회장이라 했지만 50살이 넘은 중년이다. 삼촌, 도장을 안 찍어도 어차피 공사는 하게 되어 있수다. 이모님, 절대 안 됩니다, 양. 넌 왜 따라다니면서 회방 놓는 거야? 위원장님, 귓고냥 마가수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몇천 번 말업디가. 원칙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나라에서 하는 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 청년회장이라는 놈이 왜 마을 발전에 어깃장을 놓느냐고. 참,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쪽이 아니라 도로 위쪽으로 선 그어진 것 아니우과. 그걸 양 의원이 압력 넣어서 선을 바꾼 것 다 들통나지 않애수가. 나 이거 원. 양 의원은 간이한 바 없다고 했잖아. 오리발 내민다고 그냥 넘어갈 일 아니우다. 자기네 땅 살리자고 애먼 사람들 사는 집 부숴버린단 말이우과. 그 양 의원 새끼가 도둑놈 입주.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무사 고발하고 났습니까? 그 말에 할머니가 힘을 얻은 듯 완강하게 나섰다. 나 저기 들어놓을 거난 날 파묻고 공사를 하든지 굿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말을 마친 할머니가 우영팥으로 걸어 들어가자 언쟁은 끝났다. 바닷가 인적 드문 곳에 내가 명명한 명상의 오후란 바위가 있다. 거기에 앉아 수평선 바라보며 멍 때리노라면 신기하게도 막혔던 글길이 저절로 뚫린다. 마당에 가려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툇마루에 섰는데 우영팥 꽃이 진 자리에 피어난 온갖 싱그런 초록이 내 눈을 유혹했다. 연두, 연초록, 청록, 상록, 쑥색 등 그렇게 초록이 다양한 것을 처음 봤다. 하루가 달리 푸릇하게 자라는 채소들 사이에 흙 속에서 솟아난 바위처럼 꿈쩍 않는 할머니도 보였다. 내가 선물한 햇볕 가리개 모자 대신 갈천 머리수건을 쓴 것으로 보아서 단단히 삐진 것이 분명했다. 늦은 아침을 먹고 부엌에서 나오는데 물질 갖다 들어오는 할머니와 마주쳤다. 내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건넨 말이 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다. 할머니, 우영팥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보상금으로 큰 도로변에 슈퍼나 커피숍 용도의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 세를 놓고 여생을 편안히 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싸이. 저 나무가 어떤 낭인 줄 알란 그런 소리가. 역정을 낸 할머니는 눈을 흘기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소리나게 닫았다. 난 영문을 몰랐지만 앞뒤로 꽉 막힌 아버지가 떠올라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할머니의 넓적한 등을 슬쩍 바라보고는 올레로 나가려던 발걸음을 우영팥으로 돌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유, 온통 초록 세상이네요. 할머니도 동화 속 주인공 같아요. 대나무 차롱에 솎아낸 상추를 담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어디 가? 아니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그래, 나도 좀 쉬어야겠다. 저리로 가자. 할머니는 끙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허리를 곧게 펴며 긴 한숨을 내쉰 할머니는 두어 번 허리깨를 두들기더니 고랑을 따라 팽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위엄을 부리며 당당하게 서 있는 팽나무 가지에도 야릇한 새잎들이 새록새록 돋아나 제법
그늘을 만들었다. 생전에 할아버지가 통나무를 쪼개어 손수 만들었다는 기다란 의자 모퉁이에 할머니가 앉았다. 나도 그 옆에 가만히 앉아 하늘로 시선을 돌리며 딴청을 부렸다. 참, 하늘이 어쩌면 저렇게 파랄까요? 할머니는 아랑곳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야단친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라. 그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알고서는 그런 소리 못한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국이 따로 있냐? 꽃들이 필 때를 보았어야지. 벚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며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설레지. 벚꽃 봉우리가 터지면 매화가 울긋불긋 이에 질세라 복사꽃과 배꽃이 다투어 피면 모든 시름이 싹 사라진다. 이렇게 봄이 되면 꽃들과 노는 재미로 사는데 세상에 이걸 팔아넘기라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저 나무가 너 아버지 나무다. 할머니는 마디 굵은 손을 들어 줄지어 서 있는 맨 앞 왕벚나무를 가리켰다. 나무들은 풍파를 견딘 만큼의 굵기와 크기의 순서로 나란히 서 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시골 할머니 집에 왔었는데 제상 위에 놓인 학생 영정에 유독 눈이 갔었다. 숙부님이 군대 가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았다. 남편과 자식 둘을 먼저 보내고 말벗도 없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을까. 우영밭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으니 편안도 하고 초여름에는 귤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과실들이 익어갔지. 찬바람 불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쓸쓸해서 안 되겠다 싶어 손자들이 태어날 때 동백을 구해다 심었다. 들은 기억이 나요. 저 아래가 숙부님, 동백나무가 내 동생들 나무라고. 그래, 맞다. 남자가 태어나면 꽃나무를 심었고 여자가 생기면 과실나무를 심었지. 자손 번창하라고. 알아요. 맨 앞 배나무는 할머니 나무고 그 아래 복숭아는 고모, 매화는 우리 엄마, 그리고 동백 앞에 귤나무는 내 나무 맞죠? 그래, 흙은 배신을 안 한다. 어디서 그런 힘을 감추었다가 온갖 꽃들을 피우고 열매들을 만들어내는지. 땅이 이승이고 하늘이 저승이라면 나무는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사다리야. 저승 영혼들은 오래된 나무를 타고 제사 먹으러 내려오거든. 할머니는 상체를 비틀어 우람하게 가지를 펼친 팽나무를 보았다. 이 나무에 내력도 아니. 아니요, 어릴 때 그네를 타고 놀았던 기억은 나요. 우영팥은 어린 시절 우리에겐 놀이터였다. 개구쟁이 동생 우현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 낭은 우리 집안 보물이다. 내가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지. 그땐 힘 좋은 장사처럼 가지도 튼실하고 우람했다. 지금도 위험이 느껴져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에게는... 촌수를 헤아리느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저한테 고조부님 되겠네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니까. 그리요. 이 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이 터를 마련한 기념으로 심었다고 한다. 그 이래로 우리 집안의 좋은 일, 굳은 일을 다 지켜보았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쳐다보니 팽나무가 자체 발광하는 것처럼 눈이 부셨다. 그리고 너 하르방 혼백이 살아있는 나무야. 혼백이요? 하르방이 이 나무 아래 묻혔어. 그 옛날에도 수목장이 있었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기가 몸을 감쌌다. 지연아, 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지?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버지 급한 성격 맞추기 힘들다는 거 다 안다. 정욱인 맞이라 하르방이 엄하게 키워서 늘 꾸중만 듣고 자랐지. 하르방 의중 모르는 너 아방은 그게 힘들었던 거야. 나이가 들수록 분노하며 반항이 심했지. 오죽하면 지 아방 죽었을 때도 안 나타났을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요. 할머니는 아픈 기억을 더듬는 듯 먼 하늘로 시선을 돌렸다. 군대에서 훈련 나가서 소식을 늦게 들었단다. 장례 다 끝난 다음에야 왔지만 난 그의 마음 다 알아. 하르방 죽은 것보다 정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더 가슴이 미어지더라. 그때 쓸개 반은 녹아 없어졌을 거야. 아직도 사귀지 못한 애통을 느끼는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했다. 그래도 제대 후에는 가장 노릇하며 마음을 잡는가 했더니 정숙이가 죽는 바람에 집을 영영 떠나고 말았지. 고모하고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정숙이는 얼굴도 예뻤고 공부도 잘했어. 헌데 그 선생놈이 나쁜 놈이지. 좋아서 따라다니는 애에게 몹쓸 짓을 한 거야. 너 아방 불같은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니? 위로는 못하고 병신 같다며 동생을 두들겨 팼지. 정숙이는 그 치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농약을 먹었다. 이크, 가족이 뭔지. 순간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지며 기시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정욱이는 그 선생에게 칼부림을 하고는 육지로 숨어버렸다. 아버지의 화난 모습이 훤히 보였다. 아버지는 내 남자친구 영한 씨를 아주 싫어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구박하고 학대했다. 영한 씨는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만난 능력 있는 사진가였다. 아버지는 사고로 다쳐 발을 저는 영한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했고 영한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 난 방황을 거듭하다 할머니 집을 둥지로 삼고서야 일상을 되찾았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도 원만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서울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다. 명절과 할아버지 제사를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해서 할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처음 올라오셨다. 그때 할머니는 직접 채취한 각종 해산물과 우영팥에서 딴 과일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버지가 유독 복숭아를 내던지며 벌컥 화를 했다. 그 일 이후로 할머니는 명절에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다. 올해도 복숭아 열매가 많이 달렸네요. 알도 굵고 참 맛있었는데. 아버지가 싫어하니 보내지도 못하고 나만 실컷 먹는다. 참, 배는 안 열리나요? 배?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진 참 실하게 잘 달렸지. 그 후론 점점 작아지더니 쪼매해져서 먹을 게 없다. 나무도 나이가 들면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데 몸이 건강할 때 아기도 낳고 그래야 하는 거야. 할머니, 전 혼자 살 거예요. 그래도 귤나무엔 꽃이 많이 피잖아요. 지연아, 부탁 하나 하자. 요 다음에 내가 죽으면 말이다. 저 배나무 아래 묻어다오. 말을 해놓고 할머니는 머릿수건을 풀어 코를 팽 하고 풀었다. 할머니가 물질을 간 사이에 녹십자가 그려진 흰 작업모와 노란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우영팥으로 들어가더니 측량을 하고는 밭 가운데 빨간 헝겊이 달린 막대를 꼽고 갔다. 도로에 편입될 곳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 이대로면 가족나무가 모두 사라질 판이었다. 물질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나한테 화를 냈다. 아니 도둑놈이 들어왔는데도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잡혀가요. 날 잡아가라고 해라.
내 땅은 한 뼘도 아림없다. 할머니는 밭으로 들어가더니 박아놓은 표지 막대를 뽑아 돌담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날 밤은 유난히 유리창을 뚫고 쏟아지는 달빛에 마음을 빼앗겼다. 잠이 오지 않아 바닷가 산책을 하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할머니 방에 불빛은 새어나오는데 인기척이 없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침구 위엔 싸늘한 정적만이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다. 할머니도 잠이 오지 않아 바다로 갔을까. 둥근 달은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대문 밖으로 향하는데 까마귀 소리가 들렸다. 한밤중에 웬 까마귀 소리. 기이하게 생각하며 소리의 방향을 찾으니 팽나무 쪽이었다. 그런데 팽나무 기둥이 평시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다. 낯선 연인들이 나무에 기대어 서로 껴안고 있었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지? 다가가기도 소리치기도 그래서 잠시 마당 경계석 앞에서 망설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기둥을 껴안고 얼굴을 나무에 기대고 있는 것은 할머니였다. 달빛에 나무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만들어낸 작시였다. 물은 밭고랑 사이에 난 할머니의 발자국을 밟으며 팽나무에 접근하자 까마귀가 날카로운 울음을 토하더니 하늘을 찢으며 달을 향해 날아갔다. 할머니가 입은 흰 저고리와 광목 치마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반사했다. 나무를 부둥켜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외경스러워서 난 더 다가가지도 못하고 배나무 옆에 우두망찰 서서 기다렸다. 잠시 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할머니는 한 발짝 물러서서 합장하고 여러 번 절을 했다. 손등으로 눈 주변을 닦고 돌아서는 할머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할머니. 갑작스런 나의 출현에 놀란 듯 할머니는 발길을 옮기려다 몸을 기우뚱거렸다. 지연이에요. 휴, 난 또 안 잤어. 보름달이 너무 밝아서 잠이 와야 말이지요. 큰일이다, 큰일. 에휴. 할머니는 맥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무슨 일인데요? 하르방을 만났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징조야. 작은 놈 딸년 죽을 때도 나무가 그렇게 울더니만 오늘은 대성통곡을 하더라. 충격이 너무 커서 할머니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날씨가 차요. 어서 들어가요. 헛소리가 아니다. 정욱이가 오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아버지가 오셔요? 지연아, 넌 아버지가 무섭지? 자식은 다 그런 거요. 너 아버지도 내 말이라면 꼼짝 못한다. 아들의 출연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까. 할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때는 할머니가 한 말에 의미를 몰랐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증오와 분노뿐이었으므로.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할머니는 저승과 통신하면서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소리를 들었음이 분명하다. 서울에서 심정욱 씨가 왔다. 인수해업을 하는 그는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종 사촌인 사무직원 한 명만 남기고 직원들을 해고했으나 퇴직금은커녕 밀린 월급도 해결하지 못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의 사업 실패는 고루한 사고방식과 융통성 없는 인간관계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마주 앉고 싶지 않아서 방 안에 노트북을 켜놓고 앉았으나 신경은 온통 살짝 열어놓은 문틈으로 들리는 마루의 대화에 쏠렸다. 어머니도 소문 들어 아시겠지만 아주 죽을 지경이오다. 이번 참에 집을 나한테 증여해주면 안 되쿠가?
이걸 팔면 난 어떤 말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엔 집은 절대 안 건드리구다. 그럼 우영팥을 팔겠단 말이냐? 부상금 받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수다, 어머니. 우영팥이 나 낙원인데 그거 시민 난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다. 경허구 거기 낭들은 어떤하느니? 어머니 원하는 대로 헛구다. 자식들과 엄마에게는 독재자처럼 굴면서도 할머니에게 쩔쩔매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핏물의 질서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돈이 필요하면 도장은 찍어주마. 대신 낭들은 안쪽으로 옮겨간다고 약속해라. 그때 퍼뜩 거목을 찾아다니며 다큐를 찍을 때 얻어들은 말이 떠올랐다. 난 속으로 유레카를 외치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할머니, 팽나무가 보수로 지정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영문을 모른 할머니가 멀뚱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연아, 그거 무슨 말이고? 보호수? 오래된 나무는 천연기념물이나 지방문화재로 보호될 수 있어요, 할머니. 예상치도 못한 내 발언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글이나 쓰지 왜 튀어나와서 어른들 하는 일에 참견이냐? 저도 이 집안 핏줄이니 당연히 의사 표현할 권리는 있잖아요. 임마, 까불지 말고 네 앞가림나 잘해.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도 심정욱 씨 사고는 아날로그 그대로다. 자식들의 인생마저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알량한 고집이 미련스럽기도 했지만 대꾸하면 언쟁이 시작될까봐 목까지 올라오는 분기를 침을 삼키며 눌렸다.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무렵에 아버지는 약주를 드셨는지 불그레한 얼굴로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할머니에게는 식물학자라고 소개했으나 나는 나무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업자라는 것을 그의 말투에서 알았다. 그는 나무 주변을 돌며 자세히 살피더니 팽나무 앞에서 진단을 내렸다. 이렇게 큰 나무는 집안에 심지 않는 법이오다. 오래된 나무라 옮기더라도 산다고 보장 못하고요. 등치가 워낙 커서 공사비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저 벚나무들은 이식하는 것보다 새로 심는 편이 훨씬 비용이 적게 먹힐 거고요. 업자는 아버지와 입을 맞추고 온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업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난 할머니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이 나무 보수로 지정해달라고 민원 넣었어요. 아, 천연기념물요? 이런 팽나무는 흔해요. 수령도 많지 않고. 어머니, 그거 지정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오래 걸린대요. 할머니는 내 손을 놓고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며 단호하게 나섰다. 그거 심판 나기까진 어림없다. 참 이까짓 게 뭐라고. 혼자 소리로 툭 던진 말이 할머니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을까. 할머니가 발끈했다. 너 그게 무슨 말이고? 이까짓 거? 넌 조상도 가족도 필요 없는 놈이냐? 어머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너 아방 무덤인데 네가 필요 없다면 나도 너 필요 없다. 할머니가 돌아서자 아버지가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봅소, 어머니. 더 들을 말이 뭐 있어?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우영팥 밖으로 뒤뚱거리며 걸어나갔다. 예전에 서울에서 같이 영상 작업하던 PD가 제주 방송국에 전출을 왔다고 해서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다. 필요한 물건도 살 겸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화창한 날씨 탓이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시내 중심가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니 도시의 활력이 느껴졌다. 수다를 떨며 차도 마시고 괜찮다고 소문난 영화도 보며 영일의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가슴에 남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문간 안으로 들어서는데 팽나무 주변에 서너 사람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평소 인사하고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들과 청년회장 삼촌도 보였다. 눈이 마주친 삼촌이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우영파수로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내 시선을 피했다. 서 작가, 이거 큰일 났네. 어떤 놈이 글쎄? 삼촌은 팽나무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나무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집어넣었지 뭐야. 팽나무에는 돌아가면서 5개의 구멍이 나 있었다. 크기가 일정하게 뚫린 구멍마다 노란 농약이 흘러내리다가 마른 흔적이 보였다. 언제까지도 활기 넘치던 나뭇잎이었는데 약기운이 닿은 듯 축 처진 모습이 처량했다. 참으로 인간의 비정함이라니. 기가 막혀 말은 안 나오고 눈물과 콧물이 한꺼번에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고 지연아, 네 할머니가 죽게 생겼다. 울땀을 이웃한 춘심이 어머니가 울상을 지으며 걱정했다. 그제야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으며 주변을 살펴보니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는요? 좀 전에 앰뷸런스 타고 우리 어머니랑 병원 갔어. 서 작가, 이것 보라고. 내가 마을 클린하우스에서 찾아낸 거야. 삼촌은 나무 아래 둥글고 있는 농약병과 굳은 액체가 덕지덕지 묻은 기다란 대롱이 달린 통을 발로 툭툭 건드렸다. 확인하려고 허리를 숙였더니 매캐한 농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고 신령스러운 낭인데 어떤 놈인지 천벌을 받을 거야. 이런 짓 할 놈은 뻔하지. 개발위원 놈들 짓이야. 둘러섰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려는 듯 공분을 드러냈다. 순간 번개처럼 머리를 때리는 게 있었다. 삼촌, 혹시 클린하우스에 CCTV 같은 것 없어요? 삼촌은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손으로 제 볼기짝을 두드렸다. 맞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의사가 만류하는데도 할머니는 겨우 하룻밤을 응급실에서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보상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개발위원장이 확인해 주었다. 할머니는 구멍난 나무 둘레를 헝겊으로 감고 분사기로 물을 뿌리며 넋두리처럼 살려달라는 주문을 외웠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팽나무 잎은 속절없이 노랗게 말라갔다. 주민들의 외침도 아랑곳 없이 도로 확장 공사는 윗마을을 거쳐 우리 동네 어귀까지 왔다. 권력의 힘을 과시하듯 거침없이 부수는 포클레인 소리가 가슴을 쿵쿵 쪼아댔다. 괴물 같은 기계의 캐터필러에 짓밟히는 나무 토막처럼 어쩌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마음도 그렇게 바수어져 갔다. 약속한 가족나무가 이전되지 않아서 공사장 소음이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애꾸운한 눈망울과 허물이 터져 진물이 흐르는 입가와 시커멓게 타서 주름살이 도드라진 할머니의 물골은 바라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지연아,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보아라. 팽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 당장이라도 달려올 텐데 통 전화를 받지 않는다. 습습한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으나 마음은 갑갑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와 바위에 부딪는 것을 보면서 통화를 3번이나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되었다. 경찰과 함께 CCTV에 찍힌 사람을 찾고 보니 일전에 할머니 집에 왔던 묘목상 업자였다. 팽나무를 고사하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증오의 감정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렸다. 할머니가 알면 다시 쓰러져 영영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혼자 소가리를 했다. 뭉툭한 바위에서 썰물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때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대뜸 대들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시켰다는 걸 묘목상 업자가 다 고백했어요. 지연아, 그 나무는 귀신 씌운 나무야. 우리 집안 파멸시킨 나무라고. 생각해보아라. 네 할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갔지 숙부 고모까지 제명에 간 사람이 누가 있냐? 할머니는 장수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성이 다르잖니. 넌 내가 일찍 죽으면 좋겠니? 그 나무는 할머니의 종교예요. 매일 새벽 나무 앞에서 우리 식구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기나 해요. 그런데 어떻게? 참으려 했던 눈물이 흐르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무의 의미를 두지 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무들은 이전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너도 들었잖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미안하지만 돈 없다. 보상비 몇 푼 때문에 조상나무를. 난 지금 한 푼이 아쉽다. 할머니는 모르지? 부탁이다.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아요? 집안을 상징하는 나무를 어떻게? 악다구니를 쓰려는데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는 기다림이 무망하다는 걸 아셨는지 끼니도 걸으면서 작은 동백나무 주변부터 곡괭이질을 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들기던 나는 낑낑대는 할머니의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으나 원고 마감 때문에 모른 척했다. 할머니는 사방이 어둑해질 때까지 온종일을 매달려 겨우 동백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몸빼를 입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땅을 파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삽의 어깨를 발로 힘껏 눌러 밟았으나 삼날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내 몸만 휘청거렸다. 그렇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살살 달래면서 밀어야지. 이렇게. 할머니는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한삽 가득 흙을 떠냈다. 자잘한 돌이 많은 나무 주변을 파서 뿌리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비료 비닐 포대기를 깔아서 끌어서 옮기고 다시 구덩이를 파서 심는 일은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핑계처럼 촬영 일정이 잡혔다는 전화가 왔다. 마음이 급해져서 청년회장 삼촌에게 도움을 청하여 동백, 매화, 귤나무까지 옮겨 심었다. 할머니는 우선은 그 정도면 되었다며 나의 상경을 재촉했다. 촬영하는 도중에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5월 초입인데 강원도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며 촬영은 서둘러 마무리했다. 제작진들은 식당에 모여 앉아 환경 문제를 화두로 소주를 마시면서 추위를 달랬다. 추운 날씨를 대비하지 못해 얇은 복장 그대로 이불 뒤집어 쓰고 웅숭거리고 자는데 꿈속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면서 너는 가족나무 지켜줄 거지? 하고 물었다. 아버진 다른 생각일걸요? 내가 단단히 부탁해 놓을 테니 그건 걱정 마라. 저야 좋죠. 우영팥도 가꾸면서 그럴게요. 껴안은 할머니의 품이 따뜻하다고 느끼는데 휴대폰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다. 꼭두새벽에 전화라니. 불길한 예감에 얼른 휴대폰을 열었다. 삼촌이었다. 서 작가, 이모가 간밤에 돌아가셨어. 그 추운 날씨에 할머니는 팽나무를 감싸 안은 채 할아버지 곁으로 갔다고 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며 눈앞이 하얘졌다. 시내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이모 할머니와 눈에 익은 마을 어르신들 모습이 보였다. 삼촌은 식사 중인 조문객들을 찾아다니며 상복 입은 엄마를 소개시키고 있었고 동생들은 상장을 두른 검정색 양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영정 속에서 할머니는 편안하게 웃고 계셨지만 난 차마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재단을 향해 비석처럼 앉아 고개를 떨군 아버지 뒤통수에 시선이 닿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도대체 몇 사람을 죽여야 만족하시겠어요? 라는 소리가 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끝내 말이 되지 못하고 소구름에 녹아버렸다. 아버지는 문상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돌부처처럼 감정이 투색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물었다. 엄마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숨통 조이는 아버지를 만나 여태껏 어떻게 사셨을까?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끝내 눈물이 길을 열었다. 엄마는 손수건을 꺼내 내 눈물을 닦아내고는 말없이 양손을 맞잡았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정작 엄마는 눈길을 돌리며 사업 실패 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걱정했다. 쏘아부는 뒷머리가 따가웠던지 고개를 든 아버지와 내 시선이 부딪혔다. 잠시 멈추어선 영상처럼 미동 없던 아버지는 금세 땅콩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꺼이꺼이 통곡했다. 잎사귀가 다 날아가 앙상한 가지만 펼친 채 애초롭게 서 있는 팽나무를 아버지는 일부러 등지고 섰다. 벚나무는 아버지의 고집대로 놓아두고 배나무와 복숭아 나무만 인부를 빌어 동백나무 곁으로 옮겼다. 유언대로 배나무 밑에 할머니의 유골을 묻었다. 상경한 다음 날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삼촌이 소식을 전해왔다. 지체되었던 촬영 일정을 때우느라 강행군한 피곤한 하루였다. 늦은 저녁을 먹고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엄마가 휴대폰 액정에 떴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엄마는 울고 있었다. 그러면서 떠듬떠듬 아버지가 팽나무에 목을 메고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담해진 우영팥에 다시 봄이 왔다. 백꽃, 복사꽃, 매화는 어김없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풍경이 달라지니 생각도 변했다. 난 주민등록을 할머니네로 옮기고 글만 쓰기로 했다. 우영팥에는 상추와 알타리무, 시금치 씨앗을 뿌렸고 오이와 고추, 방울토마토 묘종도 심었다. 이젠 글이 막히면 호미를 들고 우영팥에 쪼그리고 앉는다. 부드러운 흙을 맨손으로 만지고 있으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등장한다. 할머니와 이야기하다 보면 얽혔던 글 모작들이 술술 잘 풀려나온다. 할머니 일주기에는 우영팥 구석에 아버지 연세만큼의 팽나무를 구해다 심으려고 한다. 올해는 백꽃 향기가 유난히 코를 찌른다. 단물이 가득 든 토실토실한 배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